칠흑 같은 어둠이 김진 사댁의 앞마당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자시. 소월의 가녀린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누런 삼배 조각에 쌓인 하얀 가루, 바로 사람의 내장을 녹여낸다는 비상이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우물가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수월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 소리가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이내 그것이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임을 깨닫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우물의 검푸른 수면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입을 벌린 채 소월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녀는 그 깊은 심연 속으로 자신의 운명을, 아니 이 집안의 운명을 던져 넣으려 하고 있었다. 이것만 넣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서름도 멸시도 없을 것이다. 소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삼배 꾸러미를 풀어 하얀 가루를 우물 안으로 털어넣었다. 가루는 소리도 없이 어둠 속의 물 위로 흩어지며 순식간에 녹아들었고 맑고 청아했던 생명수는 이제 누구도 살려둘 수 없는 죽음의 물로 변해버렸다. 소월이 범죄를 저지른 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처소인 행랑채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거세게 박동하고 있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를 머금었던 그 손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으나 손끝에는 여전히 비상의 서늘한 감촉이 남아있는 듯해 소월은 치마폭에 손을 거칠게 문질러댔다. 방 안의 고요함은 우물가의 공포보다 더 끔찍하게 그녀를 옥죄어왔다. 저 멀리 사랑채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기침 소리, 그리고 안채에서 들리는 정실부인 윤 씨의 고른 숨소리마저 소월의 귓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어미로서 자식을 지키기 위한 비뚤어진 모정의 발로였다. 소월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들 영수에게 머물렀다. 7살 난 영수는 세상 모르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소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수야, 불쌍한 내 새끼.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네가 받아야 했던 그 수모를 이 어미가 다 끊어주마. 소월은 김진사의 첩실로 들어온 지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실 부인 윤 씨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아야 했다. 윤 씨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교수로 품위 있고 정숙한 여인으로 칭송받았으나 소월에게만은 차가운 얼음장과도 같았다. 윤 씨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 소월이 영수를 낳았을 때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다며 김진사는 기뻐했지만 윤 씨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다. 윤 씨는 영수를 볼 때마다 근본 없는 첩의 자식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하인들조차 안주인의 눈치를 보며 영수에게 제대로 된 도련님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 영수가 서당에서 글을 읽어 칭찬을 받아온 날이면 윤 씨는 천안 피는 글을 배워봤자 헛물만 켜는 법이라며 비웃음을 날리기 일쑤였다. 소월은 그런 모욕을 당할 때마다 가슴속에 시커먼 멍이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굴레 때문에 평생 과거 급제는커녕 집안의 자비리나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만약 윤 씨가 사라진다면 자신이 정실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영수가 김진사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온전한 사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난달 영수가 윤 씨에게 회초리를 맞고 종아리에 피멍이 들어 돌아왔을 때부터였다.
그날의 기억은 소월의 뇌리에 불이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영수가 안채 마당에서 놀다가 실수로 윤 씨가 아끼는 난초 화분을 깨뜨렸다는 이유였다. 고작 화분 하나 때문에 어린아이의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질을 한 윤 씨의 잔혹함에 소월은 치를 떨었다. 그날 밤 끙끙 앓는 영수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소월은 결심했다. 저 여자가 있는 한 우리 모자는 평생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 것이다. 내가 악귀가 되어서라도 내 새끼의 앞길을 열어주리라. 그 맹세가 오늘 밤의 비극을 불러온 것이었다. 소월은 다시금 영수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이의 볼은 따뜻했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물에 독을 타는 순간 느꼈던 그 전율과 공포가 다시금 그녀를 덮쳐왔다. 만약 김진사가 이 물을 마시면 어쩌지? 만약 아무 죄 없는 하인이 마시면 어쩌지? 하지만 소월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윤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정화수 한 그릇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가장 먼저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분명 윤 씨일 것이었다. 새벽 닭이 떼를 치며 울기 시작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소월의 눈은 탁에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집안의 하인들이 하나둘 깨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월의 심장을 옥죄어 오는 두레박 소리, 끼익쿵, 끼익쿵. 누군가 우물가에서 물을 핥고 있었다. 소월은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쫑긋 세웠다. 물을 샀는 사람은 부엌 어멈인 듯 했다. 부엌 어멈이 길어 올린 그물은 아침밥을 짓는 데 쓰일 것이고 또 윤 씨의 아침상에 오를 숭늉과 찬물로 쓰일 것이다. 소월은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부디 윤 씨가 마시게 하소서. 부디 그 여자가 가장 먼저 그 물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하소서.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저주가 되어 아침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독이 든 우물물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갈지 운명의 신조차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시각 안채에서는 정실 부인 윤 씨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수드는 아이를 불렀다. 아범아, 목이 타는구나.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떠오너라. 윤 씨의 목소리는 잠기운이 남아있으면서도 위험이 서려 있었다. 하녀가 급히 밖으로 나가 우물가로 향하는 발소리가 소월의 방까지 들려왔다. 소월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인가. 하녀가 물을 떠서 안채로 들어가는 모습이 상상 속에 그려졌다. 윤 씨가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장면, 그리고 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소월의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소월은 희열과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사랑채에서 김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나오더니 물을 떠가는 하녀를 불러 세운 것이었다. 거기 누구냐? 아침부터 웬 물이냐? 김진사의 굵직한 목소리에 하녀가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만약 김진사가 그 물을 마신다면? 소월은 벌떡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말려야 한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어 버렸다. 마님께서 찾으셔서 냉수를 떠가는 중이옵니다. 나으리. 하녀의 대답에 김진사는 부인이? 나도 목이 컬컬한데 잘 되었다. 그 물, 내가 먼저 한 모금 마심세. 라고 말하며 손을 뻗었다. 소월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대감마님은 안 돼. 그녀의 내면이 절규했다.
그녀가 죽이고 싶은 것은 윤 씨였지 자신의 남편이자 영수의 아비인 김진사가 아니었다. 김진사가 죽으면 영수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소월 자신도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찰나의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안채 방문이 열리며 윤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감, 채통 없이 아랫사람이 떠가는 물을 탐하십니까? 새로 떠오라 시키시지요. 윤 씨의 타박에 김진사는 머쓱한 듯 헛기침을 하며 손을 거두었다. 부인의 성미하고는. 알았소, 알았어. 김진사가 사랑채로 발길을 돌리고 하녀는 다시 안채로 들어갔다. 수월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김진사를 스치고 지나가 윤 씨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마당의 닭들은 모이를 쪼고 머슴들은 장작을 패며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다. 이토록 평화로운 풍경 속에 끔찍한 사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소월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짐짓 태어난 척 영수를 깨워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다. 어머니, 손이 왜 이리 차가우세요? 영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소월은 애써 미소 지으며 밤새 좀 추웠나 보구나. 어서 서당 갈 채비를 하거라. 하고 아이의 등을 떠밀었다. 영수를 서당에 보내고 난 후 소월은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안채 쪽을 훔쳐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채에서는 아무런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 씨가 물을 마셨다면 지금쯤 난리가 났어야 마땅했다. 혹시 독이 약했던 것일까? 아니면 윤 씨가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일까?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그때 안채 대문이 열리며 윤 씨가 정갈한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안색은 평소와 다름없이 꼿꼿하고 차가웠다. 살아있다. 멀쩡하게 살아있다. 소월은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비상을 넣었는데 어째서 윤 씨는 아무렇지 않은 것인가? 사실 윤 씨는 아침에 하녀가 떠온 물에서 미세한 흙냄새를 맡고는 입만 살짝 축이고 버렸던 것이다. 물이 탁하구나. 우물을 칠 때가 되었나 보네. 윤 씨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녀는 남은 물을 마당 화단에 부어버렸다. 화단의 풀들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오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독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물 속에 여전히 켈리를 틀고 앉아 다음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월은 실패했다는 안도감과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우물물은 윤 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날, 목마른 자는 누구든 그 우물을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에는 태양이 이글거리며 솟아오르고 있었고 대지는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었다.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소월은 자신의 등 뒤로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맴돌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우물가를 바라볼 뿐이었다. 우물의 깊은 물속에서 희고 고운 가루들이 춤을 추며 누군가의 목젖을 타고 넘어가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으나 소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켈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매탄 눈으로 거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창백해 보여 소스라치게 놀랐다. 분을 칠하고 연지를 찍어 생기를 불어넣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끝은 자꾸만 엇나가 얼굴에 기괴한 붉은 선을 그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이미 하인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장독대를 닦는 행주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월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것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 쌘는 소리와 그 물이 솥으로 쏟아지는 소리였다. 사사악, 사사악. 그 소리는 마치 소월의 죄를 씻어내리려는 듯 혹은 그녀의 죄를 만천하에 고하려는 듯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소월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열고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마치 벌거벗은 채 광장에 내던져진 죄인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뒷마당 우물가로 향했으나 감히 그곳을 똑바로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아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우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지만 그 깊은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죽여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국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소월에게는 그 모든 냄새가 역겨운 비린내로만 느껴졌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 근처를 서성이며 하인들의 동태를 살폈다. 부엌 어멈이 커다란 국자를 들고 솥뚜껑을 열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구, 오늘따라 물 빛깔이 왜 이리 탁한 것 같지? 맛도 좀 쇠맛이 나는 것 같고 말이야. 날이 가물어서 우물물이 말라가나? 그 말의 옆에서 채소를 다듬던 찬모가 대꾸했다. 아이고, 할망구도 참 날이 더워서 입맛이 써서 그런 게지. 물이 맑기만 하구만 무슨 소리여. 어서 국이나 퍼나르소. 마님 기다리시겠네. 소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라도 하인들이 물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과 동시에 그물을 먹고 하인들이 떼죽음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소월은 입을 꾹 다물었다. 지금 나서서 물을 버리라고 했다가는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내 목표는 오직 윤 씨 하나뿐이다. 부디 너희들에게는 해가 가지 않기를. 소월은 속으로 비겁한 변명을 되뇌며 돌아섰다. 그녀의 이기심은 죄 없는 이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고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김진사와 윤 씨가 아침상을 받고 앉아 있었다. 윤 씨는 간밤의 악몽 탓인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밥그릇은 거의 비우지 못한 채 숟가락만 깨작거리고 있었다. 김진사는 그런 윤 씨가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말했다. 부인, 곡기를 끊어서야 어찌 기력을 회복하겠소.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어야 하는 것 아니오?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려. 윤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밤새 꿈자리가 사나워 도통 입맛이 없습니다. 검은 구렁이가 안방 문지방을 넘는 꿈을 꾸었는데 영 찜찜하여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월은 뜨끔하여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검은 구렁이, 그것은 바로 독을 품은 자신을 의미하는 것만 같았다. 소월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청마루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그릇이 놓여 있었다. 물론 그 숭늉은 아침에 길어 올린 그 우물물로 끓인 것이었다. 형님, 식사를 못 하셨다니 숭늉이라도 드십시오. 속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소월은 짐짓 공손한 태도로 숭늉 그릇을 윤 씨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조절되고 있었으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윤 씨는 소월을 힐끔 쳐다보았다. 평소에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여 제 처소에 박혀 나오지 않던 소월이 아침부터 문안을 오고 더구나 직접 숭늉까지 챙겨온 것이 의아한 눈치였다. 윤 씨의 날카로운 눈매가 소월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자 소월은 심장이 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혹시 들킨 것인가? 내 표정에서 살기를 읽어낸 것인가? 소월은 애써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우셨다니 걱정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 숭늉은 제가 특별히 구수한 누룽지를 골라 푹 끓인 것입니다. 한 모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소월의 간곡한 권유에 윤 씨는 마지못해 숭늉 그릇을 들어 올렸다. 김진사도 거들었다. 그래, 작은 사람 정성을 봐서라도 좀 드시오. 사람이 먹어야 살지. 윤 씨가 그릇을 입가로 가져가는 그 짧은 순간 시간은 영겁처럼 느리게 흘렀다. 소월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마셔라, 제발 마셔라를 수천 번도 더 외치고 있었다. 따뜻한 김이 윤 씨의 코끝을 스치고 윤 씨의 입술이 그릇 가장자리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윤 씨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그릇을 탁 소리나게 상위에 내려놓았다. 아니, 이곳 냄새가 왜 이리 비릿한가? 자네 숭늉에 무엇을 넣었는가? 소월은 순간 숨이 턱 막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비릿하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형님. 그저 맑은 물에 누룽지만 넣고 끓였을 뿐인데. 소월은 말을 더듬으며 손사래를 쳤다. 윤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숭늉을 노려보더니 다시 코를 킁킁거렸다. 분명 쇠냄새 같은 것이 난다. 내 입맛이 이상해진 것인지 물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도저히 역겨워서 못 먹겠구나. 치워라. 윤 씨의 단호한 명령에 소월은 안도의 한숨과 실패의 좌절감을 동시에 맛보아야 했다.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놓쳤다는 좌절감. 김진사는 혀를 끌끌 찼다. 부인이 예민해서 그러오. 이리 줘보시오. 내가 마셔볼 테니. 김진사가 손을 뻗자 소월은 반사적으로 그릇을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형님께서 역겹다 하신 것을 어찌 서방님께 드리겠습니까? 제가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버리겠습니다. 소월은 김진사가 말릴 새도 없이 쟁반을 들고 황급히 대청마루를 내려왔다. 뒤에서 김진사가 거참 유난이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소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부엌 뒷문으로 빠져나온 소월은 아무도 없는 하수구에 숭늉을 쏟아부었다. 하얀 김을 내뿜으며 쏟아지는 숭늉을 보며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덜덜 떨려 쟁반을 놓칠 뻔했다. 위험했다. 너무나 위험했다. 윤 씨의 예민한 감각은 상상을 초월했다. 비상의 양이 너무 많았던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늘이 윤 씨를 돕고 있는 것일까? 소월은 하늘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았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매미 소리는 더욱 시끄럽게 울어대며 소월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헝클어 놓았다. 독은 여전히 우물 속에 있다. 윤 씨가 마시지 않았으니 그 독은 고스란히 남아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소월은 불안감에 입술을 물어뜯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우물을 폐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윤 씨가 마실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마시고 죽는다면 그 즉시 우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소월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서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빌까? 아니, 그랬다가는 영수와 함께 쫓겨나거나 관아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멈출 수 없다.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다. 그때 행랑채 쪽에서 영수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녀오겠습니다. 영수가 서당에 갈 시간이었다. 소월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래, 영수만 무사하면 된다. 영수는 서당에 갔다가 저녁에나 올 테니 그 전까지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한다. 소월은 급히 수도가로 달려가 영수를 배웅했다. 영수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절대로 밖에서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된다. 알겠지? 꼭 끓인 물만 마셔야 한다. 소월은 영수의 어깨를 잡고 신신당부를 했다. 영수는 어머니의 유난스러운 당부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내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고 대문을 나섰다. 멀어지는 영수의 뒷모습을 보며 소월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를 위해서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다. 소월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윤 씨가 밥을 먹지 않았으니 분명 점심때쯤이면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것이다. 그때는 숭늉이 아니라 차가운 냉수를 찾을 것이 분명하다. 더운 여름날 갈증을 이길 장사는 없는 법이니까. 오전 내내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윤 씨의 기분이 저조하자 하인들도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일을 했다. 소월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바느질을 잡았으나 바늘에 실을 꿰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바깥의 우물가와 안채의 동정에 쏠려 있었다.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날씨는 더욱 무더워졌다. 바람 한 점 없는 찜통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렸다. 마당의 개조차 혀를 길게 빼고 헐떡거릴 정도였다. 소월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두레박줄이 마치 교수형의 밧줄처럼 보였다. 그때 안채에서 다시 하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 시원한 오미자차 한 잔 내오거라. 얼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우물물에 담가둔 것이라도 가져오렴. 윤 씨의 목소리였다. 드디어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오미자차라면 붉은 빛깔과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물의 탁한 빛깔과 비릿한 맛을 숨길 수 있을 것이다. 소월의 눈빛이 다시금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하녀들이 분주하게 오미자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월은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참모가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물을 큰 동이에 붓고 미리 담가둔 오미자 원액을 섞었다. 붉은 물이 넘실거리며 독을 감싸 안았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소월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하녀가 쟁반에 오미자차, 화채 그릇을 받쳐들고 안채로 향했다. 그 걸음걸이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엄숙해 보였다. 소월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곧이어 안채에서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였다. 소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성공인가? 윤 씨가 독을 마시고 쓰러지며 그릇을 깨뜨린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발각된 것인가? 그녀는 맨발로 방을 뛰쳐나가 마루 끝에 섰다. 안채 쪽에서 하녀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윤 씨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녀가 실수로 차를 엎지른 것이었다. 소월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하늘이 윤 씨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두 번의 기회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하녀를 호되게 꾸짖는 윤 씨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이런 칠칠 맞은 것, 귀한 오미자차를 다 쏟다니. 썩 물러가라. 윤 씨는 화를 내며 부채질을 해댔다. 더위와 짜증으로 윤 씨의 갈증은 더욱 심해졌을 터였다. 그러나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고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었다. 소월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오후가 되면 영수가 돌아올 것이고 저녁이면 김진사가 퇴청하여 집안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 전에 결판을 내지 못하면 이 독이 든 우물은 시한폭탄이 되어 누구를 해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소월의 눈에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내가 직접 윤 씨에게 물을 떠다 바칠까? 아니면 우물에 독을 더 풀어야 하나?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오직 윤 씨의 죽음이라는 목표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뜨거운 태양 아래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아지랑이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소월의 뒤틀린 욕망과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다. 사리가 스며든 아침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갔지만 사리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짙고 끈적하게 집안을 휘감고 있었다.
오후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시각.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혹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태양은 중천에 걸려 이글거리며 대지를 녹일 듯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다. 미시의 폭염은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라 날아다니던 새들조차 그늘을 찾아 숲속으로 숨어버렸고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누렁이만이 혀를 길게 빼고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막 속에서 김진사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아지랑이가 맹렬하게 피어올라 마치 불투명한 장막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그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소월은 사랑채 뒤편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승냥이처럼 안채의 동정만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나 그녀는 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오로지 윤 씨가 언제 목이 말라 물을 찾을지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월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타오르는 불덩이와도 같았다. 마셔라. 제발 마셔라.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시원한 물 한 모금뿐이다. 그녀는 주술을 외듯 중얼거리며 손톱으로 담벼락에 흙을 긁어댔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서는 서당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와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개구쟁이 녀석들은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가에서 흙장난을 치거나 서로 쫓고 쫓기며 뛰어놀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무리 속에 소월의 아들 영수도 섞여 있었다. 영수는 오늘 훈장님께 칭찬을 들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비록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받기도 했지만 글 공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영수야, 같이 가. 뒤처진 친구가 불렀지만 영수는 나 먼저 갈게. 목이 너무 말라서 안 되겠어. 라고 외치며 집 쪽으로 내달렸다. 땀으로 흠뻑 젖은 저고리가 등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고 목구멍에서는 타는 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영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집에 가서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머니 소월이 아침에 했던 당부 따위는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그저 갈증이라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어린 영수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영수가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들어섰을 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하인들은 더위를 피해 행랑채 그늘이나 부엌 뒤편에서 오수를 즐기고 있었고 마당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영수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소월은 안채 뒤편 담장에 붙어 윤 씨의 방 쪽을 노려보느라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영수는 어머니가 안 계신가 하여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찾는 일이 아니었다.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책보를 마루 끝에 팽개치듯 내려놓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부엌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참모와 부엌 어멈은 더위를 피해 뒷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영수는 붓두막 위에 놓인 물독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물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침에 길어다 놓은 물이 다 떨어진 것이었다. 에이, 목마른데. 영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평소 같으면 하인을 불러 물을 떠오라고 시켰겠지만 서자인 영수는 하인들에게조차 은근히 무시를 당하는 처지라 그들을 깨워 심부름을 시키기가 껄끄러웠다. 게다가 지금처럼 더운 날 곤히 자는 사람을 깨웠다가는 뒤에서 무슨 험담을 들을지 뻔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접 물을 길어 먹기로 결심했다. 7살 아이에게 두레박질은 다소 버거운 일이었지만 못할 일도 아니었다. 그는 부엌을 나와 뒷마당 우물가로 향했다. 뒷마당은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위치해 있었지만
큰 살구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집안의 다른 곳보다 훨씬 시원하고 아늑했다. 우물가에 다다르자 서늘한 냉기가 피부에 와닿아 기분이 상쾌해졌다. 영수는 우물 난간을 잡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깊고 어두운 우물 바닥에서 검푸른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고 그 수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우물물은 보기만 해도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워 보였다. 영수는 입맛을 다시며 두레박줄을 잡았다. 어우, 시원하겠다. 한편 소월은 여전히 사랑채 담장 귀퉁이에서 안채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와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향하는 환영이었다. 소월은 킬킬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그래, 나오거라. 나와서 저 물을 마셔라. 내년의 목을 축여줄 감로수이자 내년의 숨통을 끊어놓을 사약이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등 뒤 불과 수십 걸음 떨어진 우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영수가 바로 그 죽음의 우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매미 소리는 더욱 격렬하게 울어대며 소월의 청각을 마비시켰고 뜨거운 태양은 그녀의 이성을 녹여버렸다. 그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시야가 좁아져 있었고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영수는 끙끙거리며 두레박줄을 풀었다. 영차, 영차. 고사리 같은 손으로 줄을 잡아당기자 도르래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두레박이 우물벽에 부딪혀 퉁퉁 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매미 소리에 묻혀 소월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두레박이 수면에 닿자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차오르는 묵직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다. 영수는 줄을 다시 감아 올리기 시작했다. 물이 가득 담긴 두레박은 제법 무거웠다. 팔이 아파왔지만 곧 마실 시원한 물 생각에 영수는 힘을 냈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마침내 물이 찰랑거리는 두레박이 우물 난간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맑고 투명한 물, 그러나 그 속에는 소월이 아침에 털어넣은 비상이 녹아 있었다. 아무런 냄새도 색깔도 없는 그 맹독은 가장 순수한 얼굴을 한 채 어린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수는 두레박을 난간 위에 올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두레박 안으로 똑 떨어져 동심원을 그렸다. 아, 이제 살겠다. 영수는 두레박 옆에 놓인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바가지로 물을 뜨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영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 어머니인가?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살구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을 뿐이었다. 영수는 다시 우물로 시선을 돌렸다. 물은 여전히 시원하고 맑아 보였다. 그는 바가지를 두레박에 푹 담갔다. 꼬르륵 소리를 내며 바가지 안으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은 영수의 갈증을 씻어줄 생명수였지만 동시에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할 저승의 강물이기도 했다. 영수는 바가지를 들어 올려 입으로 가져갔다. 차가운 물 기운이 입술에 닿자 전율이 일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시원함을 음미하려 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까악, 까악.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을 경고하는 전령의 외침처럼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소월은 그 까마귀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이상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안채는 여전히 조용했고 윤 씨는 나올 기미가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일까? 소월은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사랑채 모퉁이를 돌아 뒷마당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익숙한 색동 저고리, 자신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지어 입힌 그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우물가에 서 있는 것이었다. 아이의 손에는 바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 바가지는 막 입술에 닿아 있었다.
소월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었다. 시간은 멈추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매미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영수의 목을 대가 움직이려는 그 찰나의 순간만이 그녀의 시야에 가득 찼다. 아, 안 돼.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이 소월의 목구멍을 찢어 발겼다. 그녀의 다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리는 너무나 멀었다. 영수는 꿀꺽 하고 첫모금을 삼켰다. 시원한 물줄기가 타는 듯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식도를 적시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갔다. 하, 시원하다. 영수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다시 한번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달콤하기까지 한 그 물맛에 영수는 멈출 수가 없었다.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바가지를 비우고 다시 두레박에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영수야, 안 돼.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뒷마당의 정적을 깨뜨렸다. 영수는 깜짝 놀라 바가지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바가지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 소월이 머리를 산발한 채 귀신 같은 형상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영수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